역대 최연소, 억수로 압도적인 득표율 아닙니까? 그 한가운데 강기태가 있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다. 몸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수연은 조용히 기태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여보, 억수로 고생 많았습니다. 내 말대로 하니까네 다 잘 안 됩니까? 바로 그때였다. 여자였다. 머리는 산발이고 찢어진 옷 사이로 맨살이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차량 쪽으로 돌진했다. 방탄 유리에 두 손바닥을 있는 힘껏 내리쳤다. 차창을 두드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다. 수연이 기태의 팔을 꽉 잡았다. 마, 저 가시나 와적하노? 미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기태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숨이 멎었다. 강미자였다. 카카, 지금 문 열면 큰일 납니데. 여보, 앞 단디 보이소. 카메라가 쫙 다 깔리십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미자는 꺾인 팔을 발버둥치며 끝까지 기태를 향해 몸을 비틀었다. 카 퍼레이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2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친구 삼아 즐겁게 듣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가장 재미있는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대로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꽉 찼다. 붉고 푸른 응원 깃발이 봄바람처럼 나부꼈다. 폭죽 소리가 축포처럼 하늘 위로 퍼졌다. 중계 카메라가 바쁘게 움직였다. 스피커에서는 흥분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역대 최연소, 억수로 압도적인 득표율 아닙니까? 그 한가운데 강기태가 있었다. 감색 수트에 흰 셔츠를 입은 그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방탄차 뒷좌석에 반듯하게 앉아 창밖을 봤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다. 기태의 눈빛은 무심하게 그 환호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손을 들어 천천히 흔들었다. 몸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비서실장 최동훈이 조수석에서 고개를 돌리며 입을 열었다. 카카, 좀 있으면 메인 구간입니다. 카메라 쫙 깔렸어요. 단디 아이소. 기태는 대답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손등에 힘이 들어갔다. 그 옆에 정수연이 앉아 있었다. 아이보리색 재킷에 진주 먹거리를 한 태경그룹 장녀. 세간에서는 최고의 동맹이라 불렀다. 수연은 기태의 옆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자신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대로 남편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감격 대신 차가운 만족감만이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기태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여보, 좀 웃으소. 억수로 고생 많았습니다. 내 말대로 하니까네 다 잘 안 됩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었다. 기태는 시선을 창밖에 둔 채로 고개만 까딱했다. 맞은편 보조좌석에는 7살 난 아들 서준이 앉아 있었다. 하늘색 넥타이를 맨 작은 정장 차림이었다. 눈매와 입술 꾹 다무는 습관까지 아빠를 쏙 빼닮은 아이였다. 수연은 그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서준이 창밖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신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저 좀 봐라. 저 아재들 다 우리 아빠 보려고 온 geb니까? 수연이 아이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웃었다. 그래, 네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 안 됐나? 서준이 기태를 올려다보며 해벌쭉 웃었다. 아빠, 억수로 까리하대. 기태가 처음으로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서준을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눈빛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에 오른 오늘 그 순수함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기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까리하나. 서준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기태가 아이의 머리를 툭 쓰다듬었다. 수연이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기태의 눈빛은
그 미소가 닿기 전에 이미 창밖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동안 잠을 버렸고, 나약함을 버렸고, 사람을 버렸다. 그 공백이 채워질 줄 알았지만 수만 명의 환호 속에서도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차량이 메인 구간으로 접어들자 환호 소리가 더욱 커졌다. 바로 그때였다. 군중 울타리 쪽에서 거친 움직임이 보였다. 흥분한 지지자인 줄 알았지만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여자였다. 머리는 산발이고 찢어진 옷 사이로 맨살이 드러나 있었다. 맨발로 뛰쳐나온 그녀는 이 화려한 거리와 너무도 이질적이었다. 경호원 둘이 달려들어 여자의 양팔을 잡아챘다. 하지만 그 여자는 놀라운 기세로 손을 뿌리치고 차량 쪽으로 돌진했다. 방탄유리의 두 손바닥을 있는 힘껏 내리쳤다. 방탄유리라 소리는 안 들렸지만 깨진 손톱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다. 덜덜 떨면서도 차창을 두드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다. 수연이 기태의 팔을 꽉 잡았다. 마, 저 가시나 와적하노? 미친 거 아닙니까? 서준이 창 쪽으로 고개를 쭉 빼자 수연이 확 잡아당겼다. 서준아, 단디 안 있나? 저딴 거 보는 거 아니다. 기태는 수연도 서준도 보지 않았다. 기태의 시선은 피 묻은 손에서 여자의 얼굴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 순간 기태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숨이 멎었다. 전운이었다. 눈꼬리가 살짝 아래로 내려온 슬퍼 보이는 그 눈. 기태가 수없이 들여다봤던 그 눈이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울부짖고 있었다. 강미자였다. 10년 전 금고를 열고 돈을 챙겨 감쪽같이 사라진 여자. 지워야만 했던 사람. 10년의 고단함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당장 죽을 것처럼 간절했다. 여자의 입술이 움직였다. 기태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기태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차문 손잡이로 향했다. 조수석에서 최동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카카! 지금 문 열면 큰일 납니데이! 기태의 손이 우뚝 멈췄다. 수연이 기태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보, 앞 단디 보이소. 카메라가 쫙 다 깔리심더. 부드럽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기태는 수연을 쳐다보지 않았다. 밖에서는 경호원 셋이 미자를 바닥에 완전히 짓눌렀다. 미자는 꺾인 팔을 발버둥치며 끝까지 기태를 향해 몸을 비틀었다. 입을 쩍 벌려 악을 썼지만 환호성에 묻혀버렸다. 카 퍼레이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기태는 앞을 보는 척하며 슬쩍 사이드 미러를 훔쳐봤다.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땅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미자가 보였다. 그 모습이 거울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태는 눈을 감지 못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꽃가루가 흩날렸다. 기태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무릎 위의 두 손은 핏줄이 터질 듯 꽉 쥐어져 있었다. 서준이 기태의 소매를 당겼다. 아빠, 저 아줌매 왜 저리 울어예? 기태는 대답 없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연이 서준을 끌어안으며 핀잔을 줬다.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손이나 흔들거라. 서준이 창밖으로 작은 손을 흔들었다. 차 안의 세 사람. 하지만 기태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취임식이 끝났다. 기태는 관저로 돌아왔다. 영접, 오찬. 빽빽한 일정이 물 흐르듯 지나갔다. 기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웃고 악수했다. 하지만 무슨 밥을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관저 복도불이 반쯤 꺼진 고요한 시각. 수영과 서준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기태는 잠들지 못했다. 침실 창가에 서서 벚꽃잎이 날리는 마당을 내려다봤다. 머릿속엔 낮의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됐다. 찢어진 옷, 깨진 손톱, 피가 번지던 손바닥, 그리고 유리 너머의 그 입모양. 기태는 창틀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천천히 풀었다. 20대였다면 앞뒤 안 재고 뛰쳐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15년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그는 감정보다 상황의 뼈대를 먼저 봤다.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대포폰을 꺼냈다. 이름도 당적도 없는 위급할 때 쓰려고 묻어둔 폰이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관저 1층 복도 끝에는 작은 화장실이 있었다. 수행 직원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농땡이를 치는 사각지대다. 기태는 청와대 입주 첫날부터 이 공간을 눈여겨봤다. 보이지 않는 구석부터 찾는 건 10년의 정치판이 만든 징글징글한 직업병이다. 그는 화장실 문을 철컥 잠그고 차가운 세면대 앞에 섰다. 희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졌다. 어젯밤 그는 결국 한숨도 못 잤다. 눈만 감으며 미자의 피 맺힌 입술이 아른거렸다. 온 나라가 쳐다보는 가장 시끄러운 날. 왜 하필 어제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룻밤새 이리 쥐도새도 모르게 덮였을까? 기태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대포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강미자 세 글자를 쳤다. 기사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소리만 떠들었다. 취임식 난동 여성, 정신질환 40대, 스토커, 돌발 행동, 경호 이상무. 이 큰 사건이 이리 짜맞춘 듯 조용할 리 없었다. 기태는 화면을 내리던 손가락을 멈췄다. 기태가 집무실로 돌아오자 비서실장 최동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각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얼굴이 완쪽 반쪽이 됐네 얘. 아침으로 뜨거운 전복죽 좀 끼리 올리라 할까 얘. 기태가 코웃음을 쳤다. 됐다 마. 니나 많이 물어. 내 얼굴 반쪽 된 거 알면 속 썩이는 일이나 좀 줄여주든가. 동훈이 사람 좋은 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제가 언제 각하 속을 썩였습니까?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졸졸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한 죄밖에 없습니다. 동훈이 능청스럽게 눈을 굴렸다. 어제 그 가시나 지금 어디 있노? 강미자 씨의 시내 정신병원 들어갔습니다. 기태의 눈썹이 꿈틀했다. 보호자는 누군데? 뭐 친척이라 카던데 그거는 제가 좀에 더 파보겠습니다. 기태가 손을 까딱거렸다. 병력 기록 가온나. 동훈이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착 꺼내 밀었다. 각하 성격에 출근하시자마자 바로 찾으실 줄 알고 미리 딱 준비해 안 왔습니까? 내 눈치 아직 쌩쌩하지에. 기태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네 눈치가 너무 빨라서 가끔 무섭다 마. 서류는 소름 돋게 깔끔했다. 진단명, 망상장애, 특정 공인을 향한 집착적 사고. 진짜 병원 기록은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 정성껏 다듬은 냄새가 진동했다. 기태는 속으로 이갈이를 했다. 이 새끼야, 그 여자가 망상이라고. 하지만 기태는 서류를 툭 던지며 입꼬리를 올렸다. 네 일 참 깔끔하게 잘하네. 수고했다. 동훈이 책상을 슬쩍 짚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각하, 첫 주부터 시끄러우면 우리가 다 피곤해집니다. 우선은 좀에 눈 딱 감고 넘어가시지. 내 알아서 할 테니 가봐라. 문이 닫혔다. 동훈은 복도로 나오자마자 빙글거리던 웃음을 싹 지웠다.
기태는 책상 위 대포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오야, 내다.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우리 형님 아이가. 이제 각하라고 불러야 되나? 청와대 밥은 좀 묵을만 합니까? 반찬 투정 안 하고 잘 자시고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제 취임식 난동건 네가 좀 움직이 봐라. 내 모르는 거 싹 다 캐내고. 상대방이 훅 진지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마 내 실력 알면서. 근데 형님 얼마나 깊이 파볼까 예. 흙탕물 좀 튈 낀데. 기태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다. 바닥까지 싹 다. 알겠습니다. 각하의 명인데 바닷물을 다 퍼내서라도 찾아 대령해야지 해. 전화가 끊겼다. 기태는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를 당겨 펜을 쥐었다. 하지만 눈은 단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있었다. 도심에서 차로 1시간 거리. 다 쓰러져가는 정신병원 간판이 보였다. 색바랜 외벽, 철창 달린 창문. 봄인데도 이 건물만 꽁꽁 언 한겨울 같았다. 건물 가장 깊숙한 독방. 강미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양손엔 얇은 억제대가 채워졌다. 팔뚝엔 멍든 주사바늘 자국이 가득했다. 강제로 투여된 약 때문에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줄은 질기게 붙들고 있었다. 민재. 10살짜리 내 새끼. 넓은 이마. 숫덩이 같은 짙은 눈썹. 국물부터 떠먹는 식습관. 생각할 때 입 꾹 다무는 버릇까지. 애 아빠를 소름 돋게 빼다 박은 아이. 미자는 천정을 바라보며 아이 얼굴을 그렸다. 복도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났다. 간호사였다. 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쳤다. 강미자 씨, 또 눈 뜨고 있네. 약 먹을 시간입니다. 미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매달렸다. 간호사쌤, 내 좀 살려주소. 우리 아가 섬에 있다고요. 아가 거기 혼자. 간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섬은 무슨 얼어 죽을 섬예. 아줌매요, 자꾸 익하면 쌤한테 약 더 돌락합니다. 미자가 간호사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버둥거렸다. 진짜라 예. 내 미친 거 아닙니다. 폰 한 번만 빌려주소. 간호사가 매몰차게 팔을 빼냈다. 마 약이나 퍼뜩 삼키소. 미자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이 병원, 이 간호사, 약까지. 전부 그 노인네 수족들이다. 미자는 결국 주는 대로 약을 삼켰다. 문이 철컥 잠겼다. 독한 약 기운이 퍼지며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기억이 10년 전 봄으로 휩쓸려 갔다. 10년 전 봄. 서울 시내 대형병원 VIP 병동. 고급 방향제 냄새,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28의 미자가 서 있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오라는 차 여사의 문자를 받고 온 참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차 여사가 창가에 서 있었다. 환자는 코빼기도 안 보였다. 차 여사의 눈빛은 뱀처럼 서늘했다. 왔나? 미자가 꾸벅 인사했다. 예,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앉아라. 미자는 엉거주춤 서 있었다. 차 여사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기태 아버지가 어젯밤에 쓰러졌다. 심근경색이라 카네. 미자의 눈이 커졌다. 예? 그러면 기태 씨한테 얼른 연락을 좀. 차 여사가 미자의 말을 딱 잘랐다. 기태도 안다.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 한 번 더 충격받으면 그때 진짜 돌이킬 수 없다고. 기태 아버지가 지금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나? 기태가 네 같은 근본 없는 가시나랑 짝짝꿍해서 사는 거
그게 제일 돌덩이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다. 차 여사가 미자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기태 살리고 싶제. 그럼은 네가 금고 털어서 야반도주한 걸로 꾸미라. 돈은 낸 두둑하게 챙겨주구마. 배신당했다 함은 속이 좀 쓰리겠지만 사람 명줄이 쉽게 끊어지겠나. 미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기태씨 없으면 시끄럽다. 차 여사의 목소리가 매섭게 깔렸다. 네가 계속 그 꼬라지로 기태 옆에 알짱거리면 기태 아버지 명줄은 내 장담 못한대. 그리고 차 여사의 시선이 미자의 배에 꽂혔다. 차 여사는 창가로 획 돌아섰다. 네 똑똑한 가시는 아이가 알아서 단디 처신해라. 미자는 덜덜 떨며 배를 쓰다듬었다. 기태에게 전화를 걸어 다 털어놓을까? 하지만 귓가에 차 여사의 목소리가 징그럽게 맴돌았다. 목숨도 내 장담 못한대. 미자는 입술을 깨물며 병실을 나섰다. 그날 밤 미자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생 혼자 살며 미자를 친딸처럼 키워준 이모였다. 이모야, 자나? 이모가 단박에 대답했다. 와, 또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그 모양이고. 언제 올 낀데? 미자가 꺽꺽 울음을 삼켰다. 지금 갈랐고. 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퍼뜨곤나. 방 따뜻하게 대판 없구마. 미자는 차 여사가 던져준 돈을 챙겨 기태의 집을 도망쳐 나왔다. 기태의 빈방 창문을 딱 한 번 뒤돌아봤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부산 외곽의 작은 낡은 빌라. 미자와 이모는 시장통에 조그만 반찬 가게를 냈다. 이모가 파김치를 버무리며 툭 던졌다. 야, 미자야. 나물 좀 팍팍 묻히라. 손끝에 희바리가 없어서 우짤래? 미자가 참기름을 휙 두르며 받아쳤다. 아이고, 이모야. 고마 좀 쪼아대라. 내 알아서 맛깔나게 볶고 있다, 아이가. 알아서 잘하기는 무신. 네가 그래 물러 터져서 머스마를 어찌 키울래? 투덜거리면서도 이모는 늘 미자 편이었다. 미자는 아들 이름을 민재라 지었다. 어디서든 스스로 삐까뻔쩍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이모는 민재를 업고 어린이집으로 갔고 애가 열나면 밤을 새웠다. 미자가 파김치가 돼서 퇴근하면 이모는 민재를 안고 골아 떨어져 있었다. 이모야, 욱수로 고맙대. 미자가 속삭이면 이모는 코를 드르렁 골 뿐이었다. 반찬 가게는 입소문이 나서 작은 백반집이 됐다. 동네 할배들이 아침마다 들이닥쳤다. 아지매요, 이 집 된장찌개 맛이 쥐깁니다. 울 마누라가 해준 것보다 낫다. 미자가 빈 그릇을 치우며 넉살 좋게 웃었다. 아이고 영감님, 그러다 사모님한테 귀싸대기 맞습니다. 말 조심하이소. 기태를 찾고 싶은 순간이 없진 않았다. 유치원 참관 수업에 아빠가 안 왔을 때, 민재가 두발 자전거를 혼자 타고 환하게 웃었을 때,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다. 내 새끼 목숨 지키려고 다 버리고 온 길이었다. 다시 현재, 폐쇄병동의 좁은 방. 미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그렇게 숨죽여 산 지 10년째 되던 봄. 민재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학교 앞 경비 아저씨가 검은 차에 타는 걸 봤다고 했다. 이모가 택시를 타고 그 차를 쫓아 한국까지 갔다. 배가 뜨는 걸 보고 이모도 표를 끊어 무작정 올라탔다. 연락이 끊기기 전 이모가 보낸 마지막 문자. 미자야, 내 민재 옆에 딱 붙어 있대. 걱정 마라. 미자는 그 문자를 수백 번 읽었다. 경찰서에 달려가 바닥을 구르며 발악했다.
내 새끼가 납치됐다고요. 제발 좀 찾아주소. 하지만 접수조차 튕겼다. 변호사를 3명이나 찾아갔지만 다들 기겁하며 고개를 저었다. 차 여사 짓이었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처럼 꽉 막혔다. 열흘 뒤가 취임식이었다. 기태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 바라는 건 딱 하나였다. 내 새끼만 돌려주면 평생 쥐 죽은 듯 살겠다고. 하지만 방탄유리 한 장 뚫지 못했다. 미자의 관자놀이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민재야, 내 새끼가 지금 무얼 할까? 이모가 있으니 밥은 안 굶겠지만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립겠노? 미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독한 약이 다시 핏줄을 타고 돌았다.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끝까지 악착같이 붙든 이름, 민재. 그리고 가슴 저 밑바닥에 돌덩이처럼 눌러둔 또 하나의 이름, 기태. 봄인데도 밤바람이 찼다. 파도 소리가 밤새 철썩거렸다. 20채 남짓한 작은 섬마을. 젊은 사람들은 씨가 말랐고 70 넘은 노인들 뿐이었다. 아이가 다닐 만한 길이 아니었다. 계단은 가팔랐다. 민재는 10살이다. 처음 이틀은 민박집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었다. 이모 순옥이 못 나가게 막았다. 민재야, 답답해도 좀만 참자. 의? 민재가 바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하나도 안 답답하다. 파도 치는 거 보면 억수로 재밌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다 컸네, 다 컸어. 우는 아이는 달래면 그만이다. 하지만 속을 알 수 없게 조용한 아이는 어른 애를 태운다. 순옥은 올해 56이다. 미자와 민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모였다. 할머니, 배 안 고프나? 내 라면 하나 끼릴까? 마, 좀 앉아 있어라. 쪼매난 게 무슨 라면을 끼린다고 깝치노? 내 금방 밥 차려줄게. 내 진짜 잘 끼리는데. 저번에 TV에서 본 대로 물 딱 맞춘대. 됐다, 마. 니 저번에 물 한강 맹글어가 밍밍해가 다 버렸다, 아이가. 티격태격해도 순옥의 눈과는 촉촉했다. 저 어린 것이 애써 밝은 척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미어졌다. 사흘째 되던 날, 민재가 살금살금 마을을 돌아다녔다. 순옥이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다. 마을 어귀에서 그물을 깁던 할배와 딱 마주쳤다. 이 섬의 터줏대감인 78 할배였다. 할배가 툭 내뱉었다. 꼬마 니 이름 뭐고? 민재라 얘. 민재? 이름 좀에 뺀질거리네. 이리 와서 요것 좀 땡기봐라. 민재가 야무지게 그물을 팍 당겼다. 오야, 쪼매난 게 힘 좀 쓰네. 밥은 먹고 댕기나? 아까 할머니가 해준 밥 2그릇 뚝딱 하고 나왔지? 민재가 처음으로 씩 웃었다. 순옥은 뒤에서 그 웃음을 보고 핑 도는 눈물을 훔쳤다. 동네 할매들도 난리가 났다. 아이가 귀한 섬이라 민재는 걸어다니는 보물이었다. 홈이 든 할매가 불렀다. 야, 민재야, 요리 좀 와봐라. 고구마 좀 무 볼래? 할매요, 내 배 터집니대. 터지긴 무신. 한창 클 때는 쇠도 씹어 먹는다. 퍼뜨기 벌리라. 할매가 흙 묻은 손을 대충 닦고 찐 고구마를 입에 쏙 넣어줬다. 저녁이면 민박집 문 앞에 온갖 먹거리가 쌓였다. 생선, 나물, 찹쌀떡. 순옥이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어르신요. 이래 많이 주시면 어쩝니까? 미안크로. 미안하긴 무신. 우리 똥강아지 먹이려고 주는 건데 네가 왜 미안하노? 퍼뜩 들고 들어가라. 하지만 밤바다는 달랐다. 민재는 밤마다 깜깜한 바닷가에 쪼그려 앉았다. 순옥이 잠바를 챙겨 들고 뒤따라 나갔다. 민재가 모랫바닥에 나뭇가지로 쓱쓱 그림을 그렸다. 눈, 코, 입. 순옥이 민재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다. 또 누구 그리노? 잘생긴 기 딱 장동거이네. 민재가 진지하게 선을 덧그렸다. 아빠 얘. 순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10년 전 분만실 복도에서 혼자 울던 밤이 떠올랐다. 파도가 밀려와 얼굴 반쪽을 지웠다. 민재가 얼른 모래를 파서 다시 그렸다. 엄마가 아빠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줬지만은 어딘가는 살아있겠지 얘. 순옥은 말문이 막혔다. 보고 싶어 얘. 딱 한 번만 봐도 소원이 없겠는데. 엄마, 아빠. 민재가 파도 소리에 묻히게 작게 중얼거렸다. 모래를 파고드는 조망만한 손이 너무 간절했다. 순옥은 민재를 와락 끌어안았다. 할머니가 미안타. 억수로 미안타 민재야. 기태는 사흘째 눈을 붙이지 못했다. 대포폰 심부름꾼은 강간무소식이었다. 낮에는 장관들 만나고 회의하며 기계처럼 일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미자의 피투성이 입술이 환영처럼 맴돌았다. 그날 밤, 기태는 새벽 2시가 넘어 침실로 향했다. 관저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발소리를 죽여 걷던 기태가 우뚝 멈춰섰다. 복도 끝 창가, 아내 수연의 목소리였다. 기태는 본능적으로 벽에 착 달라붙었다. 어머님, 걱정 마이소. 그 통영 수선섬 총구석에 짱 박아둔 아무도 모르게 싹 다 치워버릴 테니까 예. 기태의 심장이 덜컥 멎었다. 수연의 소름 끼치는 통화는 계속됐다. 강미자, 그 맹추 같은 가시나는 당분간 병원에 팍 썩혀두이소. 기태 씨가 지금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 내도 압니다. 근데 뭐 나올 게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그래 꼼꼼하게 판을 짰는데 예. 기태는 벽을 짚은 손바닥에 핏기가 가시도록 힘을 줬다. 그 사람 눈치 백단 아닙니까? 언젠가 냄새를 맡을 깁니다. 그 가기 전에 싹 다 끝내버려야지. 그 아부터 예. 기태의 주먹에서 뚜둑 뼈소리가 났다. 아부터. 핏줄. 내 아이.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다. 10년 전 퍼즐이 하룻밤새 미친 듯이 맞춰졌다. 미자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어머니가 쫓아낸 거였다. 미자는 그 지옥 같은 세월을 홀로 내 아이를 키우며 버텼다. 그러다 내 어머니에게 아이를 뺏기고 정신병원에 처박힌 거였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이 비로소 온전한 비명이 되어 귀에 꽂혔다. 기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짐승처럼 울부짖을 때가 아니었다. 수연의 하이힐 소리가 침실 쪽으로 멀어졌다.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기태는 벽에서 손을 뗐다. 집무실로 향하는 기태의 걸음은 차가운 분노로 단단해졌다. 책상 서랍을 열고 대포폰을 집어들었다. 통영 수선섬이다. 위치 싹 다 파악해라. 지금 당장. 전화기를 쥔 기태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얼굴을 그리고 있을 아이. 기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했다. 미자가 번쩍 눈을 떴다. 징글징글한 병실 천장이었다. 손목엔 여전히 억제대가 채워져 있었다. 며칠이나 지났는지 감도 안 잡혔다. 철장 틈으로 비스듬히 볕이 들어오는 걸 보니 오후쯤 된 것 같았다. 미자는 천정을 멍하니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민재 밥은 단디 챙겨 먹고 있나? 그때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늘 듣던 간호사 발소리가 아니었다. 구두굽 소리가 여러 섞여서 빠르고 거칠게 다가왔다. 미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복도 쪽에서 짧은 고함이 오가더니 쿵 하고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시꺼먼 사내 둘이 들이닥쳤다. 그 뒤로 간호사가 사색이 되어 주사기를 든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미자가 발버둥을 쳤다.
오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겠다. 사내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침대 양쪽을 잡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에서 억 하는 비명과 함께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서늘한 눈빛의 키 큰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보였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반입니다. 강미자 씨, 지금 당장 모시러 왔습니다. 사내들이 눈빛이 흔들렸다. 간호사의 손이 덜덜 떨리며 쟁반 위 주사기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요원이 한 걸음 다가서며 으름장을 놨다. 손 떼이소. 이 병원 전체가 조사 대상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예. 사내들이 꼬리를 내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요원이 미자의 침대로 다가와 억제대를 탁 풀었다. 일 나실 수 있겠습니까? 미자는 팔꿈치를 짚고 낑낑대며 일어났다. 다리가 맘대로 안 움직이네 얘. 요원이 미자의 팔을 단단히 부축했다. 천천히 걸으시지 해. 가입시다. 병원을 빠져나와 현관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훅 밀려왔다. 봄 냄새, 꽃 냄새, 흙 냄새. 미자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살았다. 내 이제 우리 민재 볼 수 있는 기네. 요원이 조용히 차문을 열었다. 타이소, 갈 길이 멉니다. 기태가 움직인 건 그날 새벽이었다. 관저침실 문을 걸어 잠그고 대포폰을 들었다. 내일 오전 일정 하나 낀가라. 통영 수산시장 방문으로. 취임 직후 민생 행보락하면 언론도 좋다고 물깁니다. 대신 수행은 싹 다 쳐내고 경호는 내가 직접 고른대. 다음 날 아침 일정표를 본 비서실장 최동훈이 눈을 껌뻑였다. 각하, 갑자기 통영은 와 가십니까? 준비할 시간도 빡빡한데 예. 기태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툭 던졌다. 와, 내 맘대로 시장 바닥도 못 가나. 첫날부터 책상머리에 앉아있으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노? 동훈이 굽실거리며 꼬리를 내렸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잽싸게 채비하겠습니다. 통영시장은 시끌벅적했다. 기태는 카메라 앞에서 펄떡이는 참돔을 만지며 넉살을 부렸다. 아지매, 이거 억수로 실하네 얘. 오늘 저녁은 요 놈으로 해야겠습니다. 딱 30분이었다. 기태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일정을 끝냈다. 수행팀이 다음 장소로 떠난 사이 기태는 골목을 빠져나와 허름한 승합차에 올랐다. 수행원은 입이 무거운 딱 2명뿐이었다. 차는 수선섬으로 가는 비밀 선착장으로 달렸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다. 낡은 어선 한 척이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뚫고 통영 앞바다를 나아갔다. 선장이 핸들을 꽉 쥐며 소리쳤다. 아이고 오늘따라 파도가 와 이리 지랄병이고. 각하, 배 훌떡 디비지겠습니다. 통영서 이래 2시간만 더 가면 수선섬입니다. 기태는 양복 대신 시커먼 점퍼 차림으로 뱃머리에 섰다. 거센 빗줄기가 뺨을 때렸지만 닿지도 않았다. 수행원이 우산을 씌우려 다가갔다. 각하, 안으로 좀 들어가이소. 감기 드십니다. 기태가 손을 내저었다. 치워라. 내 새끼가 저 험한 어둠 속에 있는데 빛 좀 맞는 게 대수가. 수선섬 선착장. 새벽인데도 민박집 앞이 시끌시끌했다. 낯선 덩치 3명이 얼쩡거리더니 어느새 5명으로 불어났다. 방 안에서 순옥이 민재를 등 뒤로 숨겼다. 민재야, 바깥에 호랑이가 와도 할머니 뒤에 딱 붙어 있어래. 알겠제? 민재가 순옥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할머니, 내 하나도 안 무섭다. 순옥이 억지로 웃어 보였다. 오야, 우리 똥강아지 억수로 씩씩하네. 그때였다. 마을 골목에서 삐걱하고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호롱불 같은 랜턴 불빛이 켜졌다.
그물 깊던 70대 할배가 괭이를 질질 끌고 나타났다. 그 뒤로 홈이 든 할매, 지팡이 짚은 영감님까지. 새벽잠 없는 노인네 5명이 민박집 앞을 떡하니 막아섰다. 할배가 괭이자루를 바닥에 쿵 찍었다. 니들 먹고 남의 동네 와서 웬 개수작이고? 시꺼먼 사내 하나가 피식 비웃었다. 아이고 영감님요. 뼈 삭기 전에 퍼뜩 들어가서 잠이나 주무이소. 할배가 눈을 부라였다. 마 주둥이 안 다무나? 이 총구석에 아가 얼마나 귀한 줄 아노? 자가 우리 손주다. 니들이 뭔데 남의 귀한 손주한테 들어붙고 지랄이고? 홈이 든 할매가 앞으로 쑥 나섰다. 야야, 대갈박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디서 폐악질이고? 내 여기서 평생 물질하고 살았다. 이 바다도 내끼고 이 땅도 내끼다. 꺼지라. 안 꺼지면 이 호미로 콱 쪼아빌라니까. 사내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방 안에서 창밖을 훔쳐보던 민재가 속삭였다. 할머니, 저 할배 할매들 다 우리 편이가. 순옥이 눈물을 훔치며 민재를 껴안았다. 하모, 다 우리 편이다. 선착장 쪽에서 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비에 흠뻑 젖은 기태였다. 사내 하나가 기태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 아재여. 여 관계자 왜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소. 기태가 걸음을 멈추고 사내를 똑바로 노려봤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당장 안 비키나? 서슬퍼런 한마디였다. 사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졌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길을 텄다. 기태가 민박집 문 쪽으로 다가갔다. 할배가 괭이를 든 채 기태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니는 또 눕고? 우리 민재 아나? 기태가 빗물을 닦으며 짧게 대답했다. 애비됩니다. 할배가 그제야 괭이를 내리고 옆으로 비켜섰다. 기태가 벌컥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순옥과 민재가 웅크리고 있었다. 기태와 민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넓은 이마, 꾹 담은 입술,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 기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저씨 누군데? 텔레비에서 본 것 같은데. 기태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가 떨리는 두 팔을 벌렸다. 아빠다. 네 아빠다 민재야. 민재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아랫입술을 꽉 깨물던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졌다.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나? 민재가 기태의 품으로 와락 뛰어들었다. 기태가 아이의 작은 몸이 으스러져라 꽉 끌어안았다. 미안타. 아빠가 억수로 미안타. 두 사람은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순옥은 벽을 짚고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다. 10년 묵은 채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이틀 뒤, 기태와 민재를 태운 차가 안가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몰라보게 야윈 미자가 뛰어나왔다. 엄마! 민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갔다. 미자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야. 엄마가 미안타. 혼자 둬서 억수로 미안타. 미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민재가 미자의 목을 꽉 끌어안으며 엉엉 울었다. 엄마, 네, 안 무서웠다.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다. 기태는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자신이 저 모자 사이에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미자가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기태와 눈이 마주쳤다. 미자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꾸벅 고개를 숙였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소리 없는 인사였다. 기태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기태는 천천히 차 쪽으로 돌아섰다. 빗줄기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고 있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민재의 맑은 목소리. 엄마, 내 섬에서 할배 할매들이랑 고구마도 묻다. 미자의 웃음 섞인 울음소리. 오야, 잘했다. 우리 아들 장하네. 기태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다. 기태가 수선섬에서 돌아온 그날 밤 뉴스가 터졌다. 시작은 구석탱이 작은 유튜브 채널이었다. 대통령을 노린 꽃뱀의 정체, 취임식 난동녀의 충격적인 과거사 전격 공개, 자극적인 썸네일이 번쩍거렸다. 영상 속 서류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강미자가 기태를 물고 늘어지려고 임신을 위장했고 아이도 기태 핏줄이 아니라는 개소리였다. 그 가짜뉴스는 밤새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채널들이 줄줄이 영상을 퍼날랐다. 급기야 종편 뉴스까지 그 찌라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저런 뱀 같은 가시나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대통령 앞길 막는 거는 국가 반역죄 아닙니까? 댓글창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좀 이상타. 일이 빨리 착착 정리되는 기 냄새가 난다 아이가. 인터넷은 두 패로 쫙 갈라져 쌓았다. 이튿날 새벽, 차 여사가 최동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훈아, 찌라시 팍팍 잘 돌고 있제? 동훈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사모님. 방금도 채널 3개에 더 터트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만 전국 포털 1위에 딱 꽂힐 깁니다. 그러면 뭐하노? 아직 숨통이 붙어 있는데. 차 여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아새끼부터 쳐내락했다. 계속 밀어붙이라. 전화가 뚝 끊겼다. 동훈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다. 동훈이라고 처음부터 이 진흙탕에 발을 담근 건 아니었다. 기태가 국회의원 초선일 때 차 여사가 슬쩍 다가왔다. 동훈아, 서류 쪼가리 하나만 슬쩍 복사해두고 용돈은 두둑히 줬구마. 처음엔 그저 푼돈 만지는 심부름이었다. 그게 쌓이고 쌓여 목줄이 됐다. 한번 발을 들이면 나가는 문이 없는 바닥이었다. 그는 언젠가 일이 될 줄 뻔히 알고 있었다. 동우는 전화기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새벽은 징그럽게 고요했다. 인터넷 실검 1위는 강미자였다. 꽃뱀, 난동, 정신병, 사생아, 꼬리표가 주렁주렁 달렸다. 수연은 관저 소파에 기대앉아 뉴스를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일 하나는 억수로 깔끔하게 하시네. 어느 채널을 들어도 미자 욕뿐이었다. 수연은 그 날아가는 풍경이 썩 마음에 들었다. 옆에서 레고를 조립하던 서준이 물었다. 엄마, 저 텔레비야 나오는 아줌매가 억수로 나쁜 사람이가. 수연이 서준의 볼을 꼬집으며 웃었다. 그러면 너가 아빠한테 들러붙은 못된 거머리 같은 아줌매다. 우리 서준이는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레고나 만들어라.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장난감에 집중했다. 수연은 화면을 끄지 않고 여유롭게 차를 마셨다. 하지만 기태는 입을 꾹 닫았다. 하루 이틀이 훌쩍 지났다. 청와대 대변인이 매일 아침 안절부절 못하며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각하, 밖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난립니다. 뭐라도 한마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기태는 결제 서류만 보며 짧게 대답했다. 좀 기다리라 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수행원들은 살얼음판 걷듯 기태 눈치만 살폈다. 수연도 참다 못해 슬쩍 떠봤다. 여보, 좀 퍼뜩 정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밖에서 난리도 아닌데. 기태가 수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딱 잘랐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끄라. 수연은 입을 삐죽이며 물러났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불타올랐다. 대통령은 당장 나와서 진실을 밝히라.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 버튼을 눌렀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기태가 최동훈을 집무실로 불렀다. 기태는 의자에 앉지 않고 창밖을 보고 서 있었다. 2시에 춘추관 잡아라. 동훈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예? 갑자기 기자회견 말씀입니까? 그래, 마이크 단디 세팅해놔라. 동훈이 기태의 뒷모습을 미심쩍게 바라봤다. 무슨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기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훈을 쳐다봤다. 와, 내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올까봐 겁나나. 동훈이 서둘러 시선을 내리깔았다. 아닙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동훈이 나가고 문이 무겁게 닫혔다. 기태는 다시 창밖을 봤다. 취임식 날 흩날렸던 벚꽃은 벌써 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 시퍼런 새잎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기태는 그 푸른 잎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비서실에서 써준 번지르르한 원고 따위는 필요 없었다. 할 말은 이미 가슴 속에 꽉 차 있었다.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생방송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흘 무건 수행 끝에 열린 회견이라 공기가 터질 듯 팽팽했다. 기태가 뚜벅뚜벅 단상 위로 올라섰다. 취임식 날 입었던 똑같은 감색 수트였다. 가장 화려했던 날의 옷을 입고 가장 발가벗은 진실을 말할 참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취임식 날과 달랐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섭게 가라앉아 있었다. 기태는 단상 위에 놓인 원고를 내려다봤다. 비서실에서 써올린 변명 쪼가리였다. 사생아 의혹 전면 부인, 강미자 법적 엄단. 이대로 읽으면 미자는 평생 미친 스토커 꽃뱀으로 살아야 했다. 기태가 그 빌어먹을 원고를 집어들었다. 가소롭다는 듯 픽 웃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원고를 찍 반으로 찢어버렸다. 브리핑룸에 서 있던 수백 명의 숨이 헉 하고 멎었다. 찰칵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만 미친 듯이 터졌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팔랑팔랑 떨어졌다. 기태가 마이크를 꽉 쥐었다. 오늘 내는 저자 비서실에서 써준 앵무새 같은 소리 안 할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진상을 밝히라 했지에. 예,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내가 할 말은 그 인터넷에 떠도는 쓰레기 같은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10년 전입니다. 내 알을 가진 여자가 내 어머니한테 협박을 받았습니다. 알을 살리려고 지발로 도망친 그 여자는 10년 동안 홀로 내 핏줄을 키웠습니다. 내한테 연락 한 통 없었고 10원 한 장 바란 적 없었습니다. 브리핑룸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그런데 열흘 전, 그 10살짜리 내 아가 납치됐습니다. 다름 아닌 내 어머니 지시였지에. 그 어머니가 그게 어째둔둥 알리려고 취임식 날 차에 뛰어들었다가 정신병원 독방에 처박혔습니다. 미친 스토커 아니고 꽃뱀도 아닙니다. 내 알을 낳아준 여자입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굵게 떨렸다. 지난 사흘 동안 그 가짜뉴스가 누가 우째 퍼뜨렸는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기태가 눈을 부릅뜨고 마이크에 대고 포효하듯 말했다. 내 핏줄 하나 못 지키고 버리는 놈이 우째 이 나라 국민을 지키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브리핑룸은 폭탄 터진 듯 뒤집어졌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내 어머니 차영란 여사, 영부인 정수연이 이 더러운 짓거리를 꾸몄습니다. 증거는 싹 다 끌어모아가 특검에 넘겼습니다. 내 대통령 감투 썼다고 뒤에서 방패막이 안 할 깁니다. 탈탈 털어서 법대로 죄값 치르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문을 열어젖혔다. 관저 응접실. 차 여사는 소파에 꼿꼿이 앉아 생방송을 보고 있었다. 내가 배 아파 낳고 내 손으로 호랑이를 만든 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어미 등에 칼을 꽂고 있었다.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차 여사의 얼굴이 처음으로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독사의 본성은 죽지 않았다. 특검 요원이 응접실로 들이닥쳤다. 차영란 씨, 아동 유기, 감금 교사, 의료법 위반으로 동행하입시다. 차 여사는 말없이 우아하게 두 손을 내밀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비싼 진주 귀걸이와 수갑이 참 기괴하게 어울렸다. 차 여사가 일어나며 서늘하게 한마디 뱉었다. 내 김앤장 변호사 부를 끼니까 그래 아소. 끝까지 후회 한 톨 없는 독한 늙은이였다. 관저 2층 침실. 수연도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영부인 정수연이 짓거리를 꾸몄습니다.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허둥지둥 명품백을 챙겨 문을 열었다. 어디 가십니까, 영부인? 문 앞엔 이미 특검 요원들이 쫙 깔려 있었다. 수연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굴러가며 살 길을 계산했다. 하지만 이번 판은 답이 안 나오는 판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서준의 얼굴이 훅 끼쳤다. 엄마, 아빠 억수로 멋있네 얘. 하던 순진한 내 새끼.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 생각을 털어냈다. 정수연 씨, 팔 내미시지 얘. 수연은 들고 있던 명품백을 바닥에 툭 덜구고 손을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질 때 창밖으로 지는 벚꽃잎이 보였다. 완벽했던 그녀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최동훈도 비서실에서 덜미를 잡혔다.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동훈은 멍하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생방송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최동훈 실장, 같이 가입시다. 동훈이 군말 없이 일어났다. 12년간 모신 주군의 책상을 한번 쓸어봤다. 아이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와 이리 시궁창이고. 재킷 단추를 채우며 헛웃음을 쳤다. 그 독한 양반이 내버려 둘 리가 없지. 결국 다 까발릴 줄 알았다. 기자회견 후 사흘이 지났다. 차 여사와 수연은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처박혔다. 동훈은 밤새 검찰 조사를 받으며 털리고 있었다. 기태는 이 쑥대밭을 수습하면서도 매일 저녁 안가에 전화를 걸었다. 밥은 잘 챙기 먹습니까? 미자는 좀 어떻습니까? 차마 직접 찾아가진 못하고 목소리만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기태는 용기를 내어 안가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할머니 순옥이 문을 열었다. 기태를 보자마자 순옥의 눈시울이 벌개졌다. 기태가 고개를 푹 숙였다. 이모님, 참말로 욕 받습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순옥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해. 아닙니다. 그 깜깜한 세월 동안 이모님이 우리 미자랑 민지 옆에 안 계셨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순옥은 10년 전 분만실 앞에서 피덩이 우는 소리를 혼자 듣던 밤이 생각나 왈칵 눈물을 쏟았다. 아이고, 야들이 얼마나 짠하게 살았는데 얘. 기태가 순옥의 손을 꽉 잡았다. 다 제 죗값입니다. 이모님 남은 여생은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편하게 모실 겁니다. 그런 거 바라고 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들 안 다치고 평범하게 살면 됩니다. 압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민재가 기태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아빠! 기태가 쟁걸음으로 다가가 기태가 쟁걸음으로 다가가 민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 아들 밥은 단디 묻고. 민재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할머니가 해준 고기 반찬 억수로 많이 묻다 아닙니까? 그래, 잠은 잘 잤고 무서운 꿈 안 꿨나? 네, 무서운 꿈은 안 꿨습니다. 기태가 껄껄 웃으며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재가 기태의 큰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기태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부서져라 꽉 쥐었다. 기태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현관문을 열대었다. 아빠! 민재가 다다다 달려와 기태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리고 꼬물거리는 손을 펴서 기태 손에 뭔가를 쥐어줬다. 수선섬 바닷가에서 준 조그맣고 하얀 조개 껍데기였다. 아빠, 이거 내가 줄게. 내 섬에서 억수로 이뻐서 챙겨놨던 기다. 기태는 손바닥 위 조개 껍데기를 보고 콧잔등이 시큰해졌다. 가볍고 작은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고맙다 우리 아들. 아빠가 억수로 소중하게 간직했구마. 민지가 배시시 웃었다. 눈썹은 기태를 닮았고 휘어지는 눈꼬리는 미자를 쏙 빼닮은 얼굴. 기태는 그 천사 같은 웃음을 오래오래 눈에 담았다. 조개 껍데기를 심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 안가문이 조용히 닫혔다.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기태는 연락도 없이 불쑥 안전가옥을 찾아갔다. 관저 근처에 차를 대놓고 혼자 터덜터덜 걸었다. 경호원 둘이 멀찍이서 그림자처럼 따랐다. 깊어가는 봄날, 골목 안으로 노을이 길게 늘어졌다. 어디선가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났다. 와, 이거 청국장 냄새 죽이네. 기태는 그 냄새를 훅 들이마시며 옅게 웃었다. 평범한 저녁 냄새. 늘 곁에 있었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던 냄새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 순옥이 문을 빼꼼 열었다.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연락도 없이 이래 쳐들어오면 어짭니까? 집구석 개판인데. 기태가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적였다. 지나가다 밥 냄새가 하도 좋아서 저도 모르게 홀리가 왔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순옥이 혀를 끌끌 차며 문을 활짝 열었다. 마 퍼뜩 들어이소. 각각 꼬라지가 왜 이리 퀭합니까? 밥은 챙기 먹고 댕기는겨. 아이고, 이모님 잔소리 들으니 사람 사는 집 같네 얘. 방 안에서 숙제하던 민재가 후다닥 튀어나왔다. 아빠! 기태가 연필진 민재를 번쩍 안아 올렸다. 오야, 우리 똥강아지. 억수로 무거워졌네. 숙제는 단디하고 있었나? 민재가 기태 목을 꽉 끌어안으며 배시시 웃었다. 하모예, 내일 모레 쪽지 시험이라 빡세게 하고 있었지 얘. 근데 아빠한테서 억수로 좋은 냄새 난다. 오다가 봄바람 좀 맞고 와서 그렇지. 기태는 아이 정수리에서 나는 햇빛 냄새를 맡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미자는 부엌에 있었다. 기태가 조심스레 부엌 쪽으로 다가갔다. 미자는 등을 돌린 채 달그락달그락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미자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수세미만 문질렀다. 기태는 부엌 입구에 우두커니 서서 그 좁은 등을 한참 바라봤다.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미자가 버텨온 자리는 늘 이런 곳이었다. 불 앞, 싱크대 앞, 낡은 가게 구석. 화려한 조명 하나 없는 팍팍한 자리. 하지만 그 거친 자리가 지금의 단단한 강미자를 만들었다. 기태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미자야. 수돗물 소리가 뚝 끊겼다. 허리 뽀사지겠다. 고무 장갑 좀 벗고 잠깐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미자가 물기를 대충 훔치고 획 돌아섰다.
갑자기 와서 무슨 얘깁니까? 바빠 죽겠는데. 좀, 한 번만 좀 봐둬라.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눈치 빠른 순옥이 민재 손을 잡고 방으로 쏙 들어갔다. 민재야, 들어가서 게임 한 판 때릴까? 거실엔 숨막히는 정적만 남았다. 기태가 마른 세수를 하며 먼저 입을 뗐다. 10년 전 그날 내가 니를 믿었어야 했는데 내 못난 놈이라서 못 믿었다. 억수로 미안타. 미자는 굳은 얼굴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와서 끄집어내가 뭐 하겠습니까? 기태가 애타는 목소리로 한 걸음 다가앉았다. 아이 혼자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노? 내 없이 컸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미자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나?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미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다 천천히 감겼다. 다시 시작. 얼마나 달콤하고 눈물 나는 말인가. 하지만 10년의 산전수전은 미자에게 함부로 달콤함에 속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미자가 테이블 위에 거칠어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기태를 똑바로 쳐다봤다. 기태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투명한 진심이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엔 너무 많았다. 기태 씨, 아니 각하, 당신 자리에서 남은 가족이나 단디 지키소. 기태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미자야, 내는 미자가 차분하게 말을 잘랐다. 내는 이미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 없어도 예. 우리 민재도 억수로 잘 크고 있고 이모도 내 옆에 든든하게 안 있습니까? 우리한테 가까이 사랑 같은 거 이젠 필요 없습니다. 기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내가 니한테 뭐를 해줄 수가 있노? 뭐가 필요하노? 미자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평화에. 그 짧은 두 글자가 기태의 명치를 세게 때렸다. 기태는 입을 꾹 다문 채 그 말을 곱씹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아니 해선 안 됐다. 이 여자가 바라는 건 으리으리한 권력도 돈도 아니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흘러가는 흔들림 없는 하루. 누군가의 장난질에 삶이 통째로 뒤집히지 않는 안전한 일상. 자신이 10년 전에 무참히 박살냈던 바로 그것이었다. 기태는 푹 숙인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네 말이 맞다. 미자가 자리에서 훌쩍 일어섰다. 부엌으로 가던 미자가 걸음을 멈추고 툭 내뱉었다. 민재는 이제 아빠가 필요한 나이 아닙니까? 아빠 노릇하는 것까지 막진 않을랍니다. 기태는 그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새기기로 했다. 부엌에서 다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기태는 텅 빈 거실에서 노을 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매일 찾아오는 붉은 노을을 이리 온전히 본 게 얼마만인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소리 없이 차올랐다. 3년 후 따뜻한 봄날 부산으로 터전을 옮긴 지 1년. 활기찬 부산의 한 골목 안쪽에 작고 깔끔한 식당이 생겼다. 흰 간판에 큼지막하게 쓰인 글씨 미자네 밥상. 문 앞엔 수선화 화분이 노랗게 피어 있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만 아름아름 오던 곳이었다. 아이고 이 집 된장찌개가 기깔난다 아이가. 할머니 파김치가 완전 밥도둑입니다. 입소문을 타더니 이젠 점심시간마다 문전성시를 이뤘다. 식당 안은 동네 사람들로 꽉 차서 왁자지껄했다.
미자가 흰 앞치마를 두르고 번쩍번쩍 날아다녔다. 아지매요. 여기 김치가 와 이리 맵노? 불 뿜겠네. 등산복 차림의 아저씨가 너스레를 떨었다. 미자가 씩 웃으며 빈 그릇을 치웠다. 아재요, 맵기만 맵습니까? 습습 하면서 국물까지 싹 다 끓여 먹었구만. 그래가 땀 쫙 빼야 밤에 힘 좀에 안 쓰겠습니까? 식당 안에 폭소가 터졌다. 주방에서 순옥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미자야, 3번 테이블에 된장찌개 나갔나? 예, 지금 뚝배기 들고 갑니다. 오후 3시, 폭풍 같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식당이 한산해졌다. 미자와 순옥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다. 순옥이 겉절이를 쭉 찢어 밥 위에 얹으며 물었다. 야, 야, 미자야. 우리 진짜 이래 속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맞지? 미자가 입안 가득 밥을 오물거리며 순옥을 쳐다봤다. 이모는 가끔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 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지금 이 행복이 너무 좋아서.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였다. 미자가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을 바라봤다. 하모예, 이모, 우리 지금 억수로 잘 살고 있는 기다. 진짜로. 순옥이 주름진 손으로 미자의 손등을 토닥였다. 그것으로 꽉 차게 충분했다. 6시. 드르륵 하고 식당 미닫이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엄마! 중학생이 된 민재였다. 교복 셔츠는 땀에 절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익어 있었다. 가방을 훌렁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내 오늘 1등 묵었다. 미자가 국자를 든 채로 주방에서 튀어나왔다. 뭐고? 시험이가? 아니다. 체육대회 달리기 반에서 1등 했다. 미자의 얼굴에 꽃이 활짝 피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발통에 못타 달았나. 민재가 의기양양하게 콧김을 뿜었다. 아빠한테 퍼뜩 톡 하나 날려야겠다. 미자의 젓가락질이 잠깐 멈칫했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래라. 자랑 많이 해라. 민재가 스마트폰 자판을 다다다다 불나게 두드렸다. 주방에서 나오던 순옥이 민재 엉덩이를 툭 쳤다. 우리 똥강아지 1등 했나? 와 이리 뻘겋노? 운동장 3바퀴 전력 질주했다 아닙니까? 아이고 욕봤다. 퍼뜩 손 씻고 밥 물어. 배 억수로 고프제. 예, 삼겹살 구워주이소. 왁자지껄한 식당 안으로 저녁 햇살이 오렌지빛으로 쏟아졌다. 모든 게 평범하고 소박했다. 그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나는 밥집. 시시콜콜 웃고 떠드는 가족. 미자는 그 평범함이 사무치게 좋았다. 청와대 집무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책상 위엔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기태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3년. 참 많은 게 뒤집어졌다. 차 여사는 감방에서 항소심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정수영가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됐다. 서준이는 수연의 친정에서 크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서준이를 만나지만 아이는 부쩍 말이 줄었다. 기태는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민재. 한 달에 2번 민재와 따로 만나 밥을 먹었다. 처음엔 어색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하지만 민재가 먼저 쫑알쫑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 우리 체육쌤이 억수로 꼰대다. 그 시시콜콜한 투정을 들을 때면 기태는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냥 흔해 빠진 중학생 아빠가 된 기분. 그게 미치도록 편안하고 좋았다. 징징. 휴대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아빠, 내 오늘 체육대회 달리기 1등 먹었다. 기태의 입이 귀에 걸렸다. 철통 같은 집무실 안에서 기태는 채통 다 버리고 연구처럼 웃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답장을 했다. 오야, 장하다, 내 아들. 억수로 수고했다. 전송을 누르려다 멈칫하고 한 줄을 더 적었다. 다음 주에 고기 묵으러 가자. 아빠가 쏜다. 1초 만에 칼답이 왔다. 얘 엄마랑 할머니도 같이 해. 기태는 소리나게 껄껄 웃었다. 할머니도 다 같이 해. 저 녀석은 자신이 어떤 사랑 속에서 컸는지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그 따뜻한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하는 아이의 마음이 참 대견했다. 기태는, 기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스르륵 열었다. 하얗고 작은 조개 껍데기. 기태는 조개 껍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렀다. 평화해. 미자의 그 단단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 두 글자가 기태의 남은 인생 나침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기태는 조개 껍데기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묵직한 펜을 쥐고 힘주어 사인을 갈겼다. 가족은 두 번 다시 예전처럼 합쳐지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없이 온전했다. 미자는 밥상 앞에서, 민재는 달리기 트랙 위에서, 할머니는 김치를 버무리며, 기태는 국민의 서류 더미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10년이라는 그 막막한 거리를 사랑 하나 믿고 다시 들이밀었을까에? 아니면 미자처럼 그 거리를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라 여겼을까에? 서랍 속에 남겨진 조개 껍데기 멘치로 어떤 진심은 굳이 주둥이를 떠들지 않아도 억수로 오래 남는 법입니다. 진심이 결국 이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극적인 상상력을 더해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